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비너스라고 평가받는 이 비너스는 수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감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나타나는데요. 그녀는 왜 하필 조개 껍질 위에 서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녀에게 옷을 가져다주는 저 여자는 누구일까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일까요? 이 외에도 이 비너스는 아주 흥미로운 상징과 비밀로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 대원쌤입니다. 과거 서양 미술에 수많은 비너스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그 비너스들보다 더 큰 관심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너스의 탄생은 1480년대 이탈리아의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건데요. 흥미로운 것은 비너스는 아기가 아닌 성인 여성의 모습으로 바닷가에서 태어난 겁니다. 매우 이상한 상황의 모습을 그린 거죠. 이 그림은 현재 이탈리아 피렌체의 우피지 갤러리에 있습니다. 이 비너스와 쌍둥이는 아니지만 보티첼리의 또 다른 명작 프리마베라가 유명한데요. 두 작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티첼리의 작품들입니다. 비너스의 탄생과 프리마베라는 이탈리안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작품이라고 평가받는데요. 그중 비너스의 탄생이 좀 더 알려진 작품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림에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비너스의 탄생 제작에는 몇 가지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작품은 당시로 볼 때 대형 종교벽화를 제외하면 가장 큰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당시에는 나무 판넬에 템페라로 그리거나 템페라 프레스코 기법으로 초대형 벽화를 그리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티첼리는 이 흔한 방법 대신 캔버스에 그렸죠. 캔버스에 그린 이유는 시골의 대저택의 거실에 걸어놓기 딱 좋았다는 겁니다. 우선 캔버스는 가격이 싸고 움직이기 쉽고 가벼우며 실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비너스의 탄생은 원래 캔버스 2개에 따로 그려준 후 하나로 꿰맨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작업 방법을 알아보면서 다른 작품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너스와 프리마베라는 둘 다 에그 템페라를 사용하였습니다. 에그 템페라는 말 그대로 달걀 노른자, 벌꿀 또는 아귀 등을 용매제로 가루 물감을 섞고 거기에 적당량의 물을 섞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기법은 유화 물감이 발명되기 전까지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도 사용된 회화의 주 재료였습니다. 주로 벽화에 많이 그려졌는데요. 캔버스나 나무 판넬에도 널리 사용되었죠. 에그 템페라의 장점은 지속력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화 물감에 비해 빨리 작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그림들이 빠르게 채색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보티첼리 자신이 굉장한 기술이 없다면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림의 스타일에서 보면 중세시대 템페라 그림들과는 확연히 테크닉의 차이가 보이는데요. 12, 13세기 그림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이 그림은 보티첼리의 비너스보다 플랫해 보입니다. 그리고 색감도 어둡죠. 근데 이 그림은 어떤가요? 비너스에 비하면 입체감이 떨어지고 얼굴의 감정 표현도 다소 서툴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듯 거의 동시대의 작품들이고 재료도 동일한데 그 퀄리티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사실 유화 물감을 사용해서 외로운 웬 기법의 모나리자와는 매우 다른 방법인데요. 유럽 물감에 비해 견고성은 높지만 빨리 마르는 성질 때문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 블렌딩 작업을 오랜 시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빠르게 채색하고 머리카락 같은 부분은 세필로 털 하나하나를 빠르게 그려내며 질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르네상스 그림들에 비해 확연히 다르게 외곽선으로 은은한 인체의 색을 선명하게 표현하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이 당시 그림들은 기독교의 종교화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작업 방식이나 형태도 거의 의무적으로 똑같습니다. 이에 비해 비너스와 프리마베라는 입체감이 세련되고 등장인물 하나하나에게서 살아있는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 복잡한 과정으로 칠해야 하는 템페라 기법을 활용해서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르게 잘 묘사하였습니다. 보티첼리는 비너스의 탄생을 통해 새로운 혁신적 선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림 속의 다른 인물들은 옷을 입고 있는데 왜 비너스만 옷을 벗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네, 그 이유는 이 그림의 비너스는 방금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방금 태어난 아기가 옷을 입고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죠. 상징적으로 비너스의 탄생이다 보니 탄생의 상징을 누드로 나타낸 것입니다. 방금 태어난 비너스 여신에게 옷을 입히려고 바로 옆 여자가 옷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 그림은 사실 좀 특이한 그림입니다. 방금 태어난 아기가 왜 성인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비너스 신화에 의하면 비너스는 태어날 때부터 성인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신화에 따른 거죠. 그럼 갓 태어난 비너스의 부모는 그림에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형태로 그려지지는 않았죠. 비너스의 부모는 하늘과 번개의 신 주피터와 바다의 여신 디오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늘의 신을 상징하는 바람이 아버지 주피터를 대신해서 나타난 것이고, 바다의 여신 디오네를 표현한 것은 바다의 파도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너스는 왜 하필 조개 껍질 위에 서 있는 걸까요? 그건 아마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이었던 비너스의 존재를 우상화시키려는 작가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비너스가 바닷속에서 일반 인간처럼 헤엄을 치는 장면으로 묘사했다면 그게 좀 맞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신이 어프어프 헤엄을 치다니, 대신 아주 세련되고 우아한 형태의 조개를 배에 비유하여 바다 위에 떠있는 여신상을 꿈꾼 듯합니다. 사랑과 미의 상징인 비너스에게는 완벽한 세팅이 되는 거죠. 왜 비너스는 한 발로 서 있는 듯 그렸을까요? 네, 이 자세는 콘트라포스터라는 자세입니다. 모델이 두 발을 땅에 대고 똑바로 선 것보다는 훨씬 더 우아하고 유연한 라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고대 조각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며 화가들도 종종 그런 포즈에 영감을 받습니다. 오늘날에도 패션쇼나 홍보 사진 속의 셀럽들은 한쪽 힙에 체중을 싣고 이렇게 서 있는 걸 흔히 보는 거죠. 비너스에게 옷을 입히려는 여자는 어머니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녀는 여신 비너스의 오랜 동반자였던 3명의 미의 여신 중 한 명이자 계절의 여신인 호레입니다. 그녀의 옷을 보시면 아름다운 꽃무늬가 셀 수 없이 많죠. 그것은 비너스를 상징하는데요. 바로 비너스는 봄에 태어났다는 것을 상징하죠. 그렇다면 반대편의 이 두 인물은 천사일까요? 네, 답은 아닙니다. 날개가 있는 이 두 인물은 기독교의 천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 작품은 기독교 종교화가 아닌 신화적인 스토리를 그린 작품입니다. 그 점에서도 보티첼리는 다른 화가들과는 달랐습니다. 고로 이 두 인물은 신의 일종인데요. 바로 제피로스와 아우라입니다. 제피로스는 그리스 신화의 강한 서풍을 말하고 여신인 아우라는 약한 바람인 미풍을 뜻하는 겁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우라의 입에서 미풍이 붑니다. 그리고 제피로스의 입에서는 좀 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표현했죠. 이 바람은 그림 중앙에 있는 비너스의 아름다운 머릿결을 하늘하늘 날려줍니다. 여기에서 이 두 바람은 서로 다른 톤으로 칠해졌는데요. 그 이유는 서로 다른 바람의 강도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강한 남자의 바람을 나타내려고 어둡게 칠했고, 여자를 상징한 아우라는 좀 더 연하고 밝은 색으로 칠했습니다. 당시 비너스처럼 나체를 그리는 것이 흔했나요? 그리고 왜 비너스의 손과 머리채를 이런 식으로 그렸을까요? 1400년대 유럽에서는 나체를 그리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림은 그리스도와 성모를 테마로 한 종교화였기 때문에 존엄해야 했습니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은 한마디로 당시 화단에서는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그는 그만큼 당당했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는 완전히 그가 살던 사회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비너스의 나체에 긴 머리를 손으로 가리도록 그렸습니다. 음란화 같다는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전략이었죠.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의 또 다른 버전도 존재를 하나요? 네, 존재합니다. 물론 다소 오리지널 작품에 비해 다른 형태이지만 현재 3작품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베를린에 있는 이 비너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너스는 개인 소정으로 스위스에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탈리아 피렌체의 우피지 갤러리에 있는 오리지널 비너스와는 달리 모두 배경 없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조개 대신 돌 위에 서 있는 작품들입니다. 오리지널 비너스는 1480년 후반에 그려진 반면 나머지 3작품들은 1490년대에 그려진 것으로 학계에서는 이 3작품 모두 보티첼리가 그렸다는 학설과 그의 제자들이 그렸다는 학설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새 비너스는 오리지널 비너스와 어떤 점이 닮고 어떤 점이 다른가요? 자,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우선 가장 오리지널 비너스와 닮은 비너스는 토리노에 있는 이 비너스입니다. 얼핏 보면 매우 흡사하지만 여러 부분에서 큰 변화가 보이죠. 우선 기본 포즈는 같습니다.
그러나 머리색이 더 어둡죠. 헤어스타일도 확연히 다릅니다. 머리는 곱고 세련되게 딴 머리입니다. 그 다음은 정수리에 뭔가 이상한 게 보이는데요. 바로 이 비너스는 바다와 조개를 상징하는 진주로 장식한 게 보입니다. 고귀함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죠. 비너스의 상체에 투명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여신상에 나오는 아주 얇은 옷을 연상하게 하죠. 그리고 이 비너스는 오리지널 비너스를 포함한 비너스들과 좀 더 다르게 옷을 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그가 그리스 미술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점입니다. 또한 다른 비너스에 비해 윤곽이 더 뚜렷하게 표현되었는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좀 더 멜랑콜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좀 더 내려서 보면 그녀의 손가락 자세도 다릅니다. 다음은 베를린 비너스를 보시죠. 베를린 비너스는 오리지널과 토리노 비너스 중간쯤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헤어스타일은 오리지널과 토리노 비너스의 중간 스타일, 그리고 색상마저 중간 톤을 보여줍니다. 피부색 또한 토리노 비너스에 비하면 좀 더 밝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에 있는 비너스를 보면 또 다른 연구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나는데요. 먼저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얼굴의 모습도 다른 비너스에 비하면 많이 다른 듯합니다. 같은 사람이 그린 것이라고 여기기에는 뭔가 어색해 보이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더욱 다르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일단 그리스 여신 조각상들처럼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의 위치와 자세는 확연히 다릅니다. 아마도 치마를 입고 있기 때문에 손의 자세와 위치를 그것에 맞게 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중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오렌지 나무를 들고 있죠. 마치 숨은 그림 찾기 같네요. 학자들은 이 비너스는 오리지널 비너스를 카피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보티첼리가 여신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창작하려는 그런 노력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이 작품을 주문한 것일까요? 이 작품은 확실한 확증이 없지만 학계에서는 당시 이탈리아 최강의 가문인 메디치가 일 것으로 주장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오렌지 나무. 왜 오렌지 나무가 메디치 가문의 증거가 되는 걸까요? 여기서 오렌지 나무는 메디치 가문의 상징이라는 학설이 큽니다. 프리마베라에서도 오렌지 나무가 등장을 하죠. 게다가 이 오렌지 나무의 이름과 메디치 가문의 이름이 연관성이 깊다고 하는데요. 말라 메디카였습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이 작품은 메디치 가문의 대표 주장이었던 로렌조 메디치와 그의 동생인 지오반니 메디치가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은 기법, 스타일적으로도 미술사상 새로운 장을 넘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중세와 르네상스 작품들 중에서도 확실히 도드라지는 보티첼리의 걸작들에 저는 매력을 많이 느낍니다. 이에 다음번에는 그의 또 다른 걸작 프리마베라도 재미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